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로의 타워비뇨기과 윤동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날씨 많이 덥죠. 이런 더운 날에 이렇게 봐주시는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오늘의 저희 강의는 대한비뇨의학회 80주년이라고 합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비뇨의학회 80주년 기념 강의 내용 중에 하나로 제가 영광스럽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 남자 여러분, 어른,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관심이 많을 수 있는 주제인데, 이게 어느 수술이 좋고 무슨 수술이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에게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는, 저 수술 받아야 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이런 신문 십답으로 제가 재미있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전립선 수술의 그림을 제가 좀 넣어놨고요. 자, 저는 타워비뇨기과를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대한비뇨의학과 의사의 이사로 있고 학술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네요. 전립선 약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저 수술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많이 찾아오세요. 다른 병원에서 전립선 약을 뭐 3년 동안 먹고 있다, 5년 동안 먹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일단은 보면 이제 전립선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방광이고 여기가 요도가 쭉 있어요. 오줌 나오는 게 항문 아시겠죠? 고환이고 바로 밑에 방광 바로 밑에 여기가 전립선입니다.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죠. 전립선은 소변이 나가는 길하고 정액이 나가는 길이 딱 만나는 어떤 두물머리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임신하고 성관계하고 할 때 되게 중요한 장기인데 나이가 들다 보면 여기 염증도 생기고 암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비대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대증은 이게 이렇게 커지는, 제가 그린 건데 좀 못 그렸죠.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고 커지면서 소변 나오는 것을 길을 이제 누르게 돼서 소변이 잘 안 나오게 하는 게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거는 암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도대체 뭐냐? 이분은 67세, 지난주 금요일인가 오신 분이에요. 야간요,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오셨는데 체크를 해봤더니 전립선 정상 크기가 15에서 20cc, 뭐 15에서 20g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크기가 딱 밤알 하나 크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봤더니 11cc로 전립선 사이즈는 뭐 정상보다 더 작은 사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든다고 해서 누구나 전립선이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소변바를 보는 요속 검사라는 걸 했더니 소변도 이게 정상 패턴이거든요. 소변 상당히 잘 보는 그런 패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같은 날 오신 다른 분인데 이분은 보니까 전립선이 30cc인데 보통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면 30에서 80cc 정도 사이즈가 제일 좀 흔한 사이즈예요. 제일 흔한 사이즈의 이제 초입 단계에 있는 전립선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보니까 41cc인데 모양이 좀 다르죠. 아까 거랑. 아까는 이렇게 동그란 쪽이었는데 이건 위쪽으로 뼈쪽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모양의 전립선이 같은 크기라도 소변 보기가 되게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중엽 비대라고 하고 방광 내 이렇게 오줌보 방광인데 방광 쪽으로 전립선이 돌출됐을 때 소변이 상당히 힘들게 되고 보니까 배뇨 패턴도 아까보다 훨씬 약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분은 110cc, 상당히 크죠. 한 70 몇 세 된 분인데 저한테 이제 수술 받아야 되는 분인데 참고로 하겠다 그러고 계속 미루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환자는 195cc죠. 너무너무나 큰 전립선. 정상의 한 10배라고 볼 수 있어요. 15에서 20이 정상이니까 10배인데 저한테 4개월 전에 수술 받으신 분입니다. 이따가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전립선 약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립선 비대증 약이라고 하면 아주 전통적으로는 양대산맥이 있어요. 첫째로는 전립선이 긴장되어 있는 전립선을 이렇게 릴렉스 시켜주는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약이 있고, 이거는 먹자마자 하루 이틀만 해도 소변이 잘 나온다는 것을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약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저도 발음하기 어렵네요. 이렇게 5ARI라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끝도 없이 다 줄어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술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원래 큰 사이즈에서 한 20에서 30% 줄어드는 게 최고이고, 또 이 상태에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이 다시 커질 수도 있다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꽤나 효과적이고 불편한 모양 하긴 하지만 문제는 불편한 모양으로 비대되어 있는, 아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꽉 막고 있는 전립선의 모양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는 못하고 크기를 줄여주더라도 줄어진 채로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제 제가 아까 전립선 줄여주는 약을 쓰기 전인데 51cc의 전립선이었는데 약을 쓰고 1년 있다가 봤더니 어떻게 됐나. 39cc가 됐는데 모양은 비슷하죠.
막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해요. 되게 좋은 약이긴 하지만 한계는 있다, 약물은. 그래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전립선 크기도 봐야 되고 환자의 증상이 어떤지를 잘 봐야 돼요. 증상이 이제 약하고 안 맞는 증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뇨 양상 아까 요속 검사라는 그래프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한테 안 다니고 다른 데서 오신 환자들 상태를 봤을 때 약이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소변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약을 먹으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변은 잘 보는데 불편한 증상이 효과가 없다는 게 소변이 급하다거나 밤에 깨는 것만 문제다,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 아닐 수가 있고 다른 약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고 증상이 전형적인 비대증의 증상인데 약까지도 제대로 쓴 경우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바꿔달라고 환자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미 약이 제가 처방해도 완벽하게,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적절한 약을 쓰고 있을 때는 약을 바꾼다고 해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럴 때는 환자분은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는 수술 받을 용기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난 수술 받겠다는, 왜냐하면 겁나잖아요, 수술 받기가. 그래서 수술 받았을 때 환자의 반응은 진작 할 걸, 이런 반응을 거의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립선 약을 먹고 있는데도 그냥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요폐, 소변이 막히는 게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그런데도 환자분 수술 안 하겠다고 버티시는 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as soon as possible, 빠를수록 좋은 수술을 하는 게 좋다. 이거는 누구나 비뇨기 의사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수술한 환자 하나 볼까요? 이분은 이제 83cc, 정상이 15에서 20인데 83cc는 꽤나 큰 전립선이거든요. 수술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자, 10cc가 되죠. 10cc가 완전히 정상이 되고 전립선 비대증 부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소변 당연히 잘 나오겠죠. 막힌 게 뚫리니까. 이렇게 약 먹었을 때랑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또 약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또 있는데, 약이 무조건 안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약을 먹었더니 부작용이 심한데 이거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전립선 약 중에 전립선 긴장을 풀어주는 알파 차단제 같은 경우는 혈압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일 수 있고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사실 좀 꽤나 흔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예전에는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비뇨의학과 의사를 하면 할수록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 위험한 약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쓰러져서 머리가 다친다거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정장애, 어떤 약에 따라서는 사정량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약도 있고, 그리고 혈압이 좀 떨어지고 혈관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좀 기력이 떨어진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발이 붓는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전립선을 줄여주는 약은 남성 호르몬의 일부에 작용해서 줄여주기 때문에 성욕이 떨어지거나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하정량이 감퇴하거나 또 여성형 유방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또 부작용으로 이게 머리카락이 납니다. 그래서 탈모약으로 쓰는 또 그런 또 좋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특히 고령이 나이가 들수록 약이 점점 많아질 폴리파마시라고 하는 약을 많이 쓰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을 한두 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되게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심하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수술이 만약에 대단히 안전하고 또 간단하고 효과적이라면 약물을 굳이 먹지 않고 약을 끊을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걸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게 수술이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약을 먹고 부작용이 많은데 알고 봤더니 비대증도 별로 없고 증상도 별로 없고 환자가 별로 안 불편한데 약을 먹으라고 해서 계속 드시던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을 중단하거나 또 약 2가지나 3가지 쓰고 있는데 부작용이 심한 약을 끊고 나머지 약만 쓰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수술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립선 크기가 얼마나 크면,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면, 아까 15에서 20이라고 그랬는데 30cc 이상이면 수술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전립선 제가 초음파를 하고 나면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수술할 단계는 아니죠,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수술해야 되는 정해진 전립선 크기가 딱 있는 거는 아니에요. 게다가 전립선 크기하고 증상이 꼭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이 크면 배뇨가 더 힘들어질 확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중요하지만 전립선 모양이 또 중요한데 오늘 여기까지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이행대라고 하는 전립선 전체 중에 비대칭 조직의 크기가 또 얼마나 크냐. 그리고 중엽이라고 아까 가운데가 뿔룩 튀어나오는 게 얼마나 심하냐. 이게 심하면 되게 배뇨가 힘들어지고 또 방광, 이거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방광 내 쪽으로, 방광 안쪽으로 전립선이 뿔룩 튀어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우리는 경험 많은 비뇨기학과 의사들은 다 견적이 나오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예, 정상 전립선은 보통 15에서 20cc 밤알 크기다라고 말씀드렸고,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흔한 비대는 30에서 80인데 이 중에서도 한 30에서 40 정도를 경도 비대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40에서 80을 중등도 비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경우에 40에서 80 정도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아마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환자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환자 중에. 좀 더 심한 환자는 80에서 150cc, 아까 제가 195 얘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큰 비대고, 보통 이제 그 거대 전립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 또 150cc 이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떤 수술이 좋은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립선이 한 60cc 정도 되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술을 하자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소변을 잘 보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모양이 별로 안 불편한 모양인 경우도 있고, 나이가 젊으실 때는 그 전립선이 막고 있어도 방광이 짜는 힘이 그 펌프질을 세게 하기 때문에 별로 안 불편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나이가 들수록 불편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도 안 불편하고 소변 잘 눈다고 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면 엄청 잘 못 누시는데 잘 눈다고 생각하고 적응해서 지내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기가 다르죠. 수술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거 수술인가요? 시술인가요? 많이 물어봅니다. 시술이라 그러면 좀 간단한 것도 같고 수술이라 그러면 좀 겁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거의 모든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경요도,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는 수술입니다. 거의 모든이라는 건 그렇지 않은 수술도 있긴 하기 때문이고요. 그 피부 절개가 없이 요도로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술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 수술의 이제 대표 주자, 대명사 같은 수술이 두 개가 있는데 아주 역사가 깊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TURP라는 수술이 있고, 홀미움 레이저로 하는 홀랩이라는 수술이 아주 대표적인 수술입니다. 잠깐만요. 이 수술들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비대된 전립선 큰 조직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서 비대증 재발이 거의 없는 가장 효과가 좋은 수술들입니다. 물론 TURP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수술에 또 필연적인 또 부작용이 날 수 있는데, 비대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사정하는 그 정구라고 하는 사정하는 정액이 나가는 구멍이 전립선 중간에 그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이 뻥 뚫리게 되면 사정이 밑으로 되지 않고 방광으로 거꾸로 올라갔다가 소변 볼 때 섞여 나가는 역행성 사정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거의 필연적인 부작용인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수술이라면 걱정하는 게 피가 많이 나지 않을까, 요실금이 생겨서 기저귀에 차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는데 사실은 요실금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실금이라고 보통 친구들 중에 전립선 수술했더니 요실금 생겼다 이러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비대증 수술이 아니라 암 수술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걱정되잖아요. 이런 것을 환자의 부담이나 부작용을, 아까 역행성 사정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수술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최소 침습적 수술, Minimally Invasive Surgical Therapy라고 해서 영어로 미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스트를 좀 볼까요? 최소 침습적 수술은 이제 수술로 분류가 대부분은 됩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시술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정장애가 없거나 거의 없다는 걸 이제 자랑점으로 삼고 있고, 출혈도 별로 없고 수술 시간도 짧고 회복 기간도 짧다는 게 되게 매력적일 수 있죠. 수술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검증된 효과가 있긴 합니다. 이게 이런 수술들이 우리한테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논문으로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뭔가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 거는 사실이지만, 전립선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대체적으로 다 기존의 수술보다는 부족합니다. 기존 비대증의 수술, 홀랩이나 TURP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약물 치료를 대체한다는 걸로 생각하는 게 환자 입장에서도 맞고 의사 입장에서도 대부분이 맞습니다. 또 약간의 또 하나의 또 단점을 보자면 이게 장비가 비싸고 건강보험이 하나같이 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수술비가 비싼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바로 미스트로 넘어가는데요. 환자분들이 몇 년째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기존에 저한테 다니는 환자도 그렇고 새로 오신 분도 그렇고 간단히 묶는 결찰술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 그리고 또 수증기 쐬는 시술, 뭐 스팀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또 뭔가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최근엔 또 많아졌는데요. 자, 전립선 결찰술은 이제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긴 했어요. 이제 2016년 정도에 처음 들어왔는데 전립선 비대 쪽 조직을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메탈 클립으로 전립선 딱 호치키스로 찍는 것처럼 이제 비대된 거를 딱 찍어주는 그런 시술이라서 그 당시에 이게 처음 생겼을 땐 저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거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되는 수술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도 쓰지 않고 전기절제도 안 쓰기 때문에 열선상 화상도 없고 출혈도 별로 없고 시술 시간도 뭐 5분 뭐 10분 안에 끝나고 그리고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딱 확장이 되기 때문에 수술 끝나자마자 그 소변줄을 끼지 않고 바로 소변을 잘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정장애, 적행성 사정이 안 생긴다는 것도 특장점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광고를 많이 합니다. 이걸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광고에서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거든요. 광고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큰 전립선에서도 막 하시는 분이 간혹 있긴 합니다. 거의 그런 분은 없지만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시술인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수술인 거는 맞습니다. 자, 살짝 볼까요? 영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한 건데요. 전립선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바늘이 들어가면서 이제 양쪽에 쇠로 고정을 시켜주고 가운데는 실로 당겨줘서 전립선을 벌려주는 시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벌리면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전에는 전립선이 딱 붙어 있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만큼 벌어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벌어지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장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정이 생기지 않고 바로 복귀할 수 있고 크기는 뭐 이렇게 이연이 있을 수 있는데 30에서 50g 정도 사이즈가 약물치료 부작용이 심하거나 약물치료 효과가 부족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 아까 약물치료 부작용으로 성기능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성기능을 또 활발하게 할 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가운데 쪽에 뿔룩 나온 중엽비대 양쪽만 당기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되고 한 60g 이상 됐을 때는 효과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립선 크기가 클수록 양쪽에 하나씩 페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개냐, 4개냐, 6개냐, 8개냐 이렇게 들어감에 따라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져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게 비싼 수술이 될 수 있고요. 전립선 비대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비용도 많이 들지만 효과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다른 홀랩 같은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슬픈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물질이 들어가서 남는다는 것이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소변 볼 때 계속 아프다거나 소변이 급하다거나 또 메탈 클립이 또 잘못 들어가서 방광으로 돌출될 때는 또 돌이 생길 수 있고 제거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립이 많을수록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MRI를 찍을 때 약간 그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아까 스팀 수술이라고 하는 리즘 시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절제는 아니고 축소를 시키는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립선에 들어간 바늘로 100도 이상의 뜨거운 수증기로 전립선 조직을 괴사시켜서 크기를 줄여주는 수술이고요. 2013년에 2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전립선을 절제하지 않고 전립선 부의 요도 점막을 놔준 채로 침으로 찔러서 조직이 줄어드는 수술이고 출혈이나 배뇨통들이 거의 없고 사정장애도 거의 없는 또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림을. 자, 이렇게 전립선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바늘 내에서 여러 개 있는 구멍에서 103도의 수증기가 9초 동안 한 번에 하면 9초 동안 나옵니다. 9초 동안 나온 것을 전립선 크기에 따라서 2개를 하기도 하고 4개를 하기도 하고 5개를 할 수도 있고 6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전립선이 괴사가 되면서 줄어드는데 1에서 3개월 걸린다고 돼 있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수술을 하자마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전립선을 침을 찌르게 되면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어오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소변 보기가 더 힘들어져 가지고 한 수술 후에 3일에서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 소변줄을 도뇨관을 끼고 있어야 되는 게 단점이긴 한데 도뇨관이 기존의 수술보다는 훨씬 얇은 거를 끼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불편해하지는 않으십니다. 저도 이 수술을 1년 전에 1년이 넘었다. 작년 초에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환자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는 이제 수술 전에 36g이었고 약간 전립선이 위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불편한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바지 내리고 나서 소변이 시작할 때까지 스타트 느린 지연료도 있고 요속도 느렸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째 제가 초음파를 하거든요. 3개월째 봤더니 19cc로 보통 30% 줄어드는데 47% 꽤나 많이 줄어들었고 환자분은 지연료가 없어서 정말 좋다. 그리고 소변도 세져서 좋다 하고 되게 만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점은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건 뭔가 하면 아까 유로리프트는 역사적인 거의 뭐 안 생긴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역사적 부작용이 한 4%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출혈이나 요실금 같은 거는 뭐 전혀 없다고, 전혀 없지. 출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처음에 좀 생길 수 있고요. 마취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아까 유로리프트와는 달리 가운데가 튀어나온 경우에도 가운데다가 이 스팀을 쏴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허가된 사이즈 자체가 30에서 80g입니다. 그런데 80g은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60g 이하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이즈의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했을 때보다 아까 두 가지 알파 탄환제하고 5알파 환환 효소 억제제 두 가지를 다 썼을 때와 동등하거나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의 번거로움이나 약물 치료의 부작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수술이라 그러면 약 먹어도 괜찮은데 수술을 해야 되느냐 하면 거의 약 먹어라 약을 드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리즘도 그렇고 유로리프트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렇게 수술이라는 것을 완치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약을 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점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전립선을 완전 절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효과가 또 걸릴 때 많이 걸립니다. 3에서 6개월까지도 걸리고요. 초반에는 이제 배뇨곤란이 생겨서 도뇨관을 빨리 뺐을 때 소변을 못 누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요. 증상 개선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재발해서 재수술할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비용이 좀 비싸다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실은. 자 그러면 유로리프트가 좋으냐 리즘이 좋으냐 이거는 정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유로리프트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고 리즘은 지연적인 효과가 난다는 게 차이점이고 또 유로리프트는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게 또 단점이 될 수 있고 리즘은 또 전립선 크기를 근본적으로 줄여준다는 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튀어나왔을 때는 리즘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립선 크기가 되게 작을 때는 유로리프트가 더 쌀 수 있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유로리프트가 훨씬 비싸질 수 있다는 또 가격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연구에 따르면 5년 재발률이 유로리프트는 14% 정도 재발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약을 쓰거나 다른 종류의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다시 하는 확률이 14% 정도 되는 걸로 밝혀져 있었고 리즘은 4.4% 정도로 좀 훨씬 좀 장점으로 나온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유로리프트를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결찰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거하는 것을 홍보하는 의원이 생겼을 정도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술해도 재발한다던데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수술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다. 효과 없다더라. 수술해도 약 먹어야 된다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대답은 재발을 안 하는 수술이 있고 재발하는 수술이 있어요. 시술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미스트, 최소 침습적 수술 같은 경우는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은 수술이라도 수술을 아주 재발 안 하게 열심히 잘했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 조직을 근본적으로 거의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은 비대증이 거의 재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전립선 완전히 제거하는 홀랩이 있고 TURP 같은 경우도 수술을 잘했을 때는 재발을 거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유로리프트나 리즘 수술 같은 경우는 근본적 제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수술 종류 살짝만 볼게요. 아까 이제 TURP 가장 오래된 수술인데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홀랩은 이제
한 20년, 근 20년간 가장 좋은 수술로 이제 알려져 있죠. 유로리프트 말씀드렸고요. 워터젯이라고 하는 수술도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게 KTP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 수술이 2004년, 2005년도부터 한 5년, 10년 동안 엄청나게 선풍을 끌었는데 요즘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수술이 되게 좋다고 하는 수술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안 하는 수술로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 TURP. 사실은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수술이거든요. 이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1931년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그 문헌상의 발표가 있는데 물론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수술이긴 한데 가장 오래된 구식 수술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표준적이고 직관적인 수술입니다. 전립선 안에서부터 깎아내는 방법이고 이따가 비디오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방광암 내시경 수술하는 건 이제 TURBT라는 수술이 있는데 똑같은 장비이거든요. 그래서 비뇨기학과 의사한테는 상당히 익숙한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모든 수술의 비교 대상이 되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TURP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른 수술 필요 없고 아무리 커도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환자인데요. 저한테 오래 다니던 분인데 결국에는 비대증이 한 51cc로 엄청 크지는 않지만 이분이 결국에는 방광의 종양이 발견돼서 함께 수술하고자 이제 수술을 시행했던 분인데요. 자, 51cc였고 비디오입니다. 이게 이제 전구라고 정액 나가는 구멍이고 방광 종양 아주 조그만 거 싹 제거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방광 종양 뿌리까지 제거를 했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 칼로 깎아내니 꼭 대패질하는 것처럼 깎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계속 깎아가지고 전립선의 이제 비대증 경계선까지 다 잘라서 없애는 게 수술이 이거는 제가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게 피가 나는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지혈이 되기도 하고 지혈이 좀 잘 안 되게 피가 많이 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수술의 단점이기는 하죠. 이렇게 수술을 다 하고 났더니 나중엔 이제 지혈을 하는 장면이고요. 저기 보시면 어쨌든 수술 끝나고 났더니 이런 식으로 비대증 아까 꽉 차 있던 게 싹 예쁘게 다 없어졌죠. 거의 다 없어요. 약간 테두리가 남았지만 거의 없어졌고 정상 사이즈 14cc로 변했고 환자분은 진작 수술할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의 장점은 오래된 방법이지만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시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좋은 수술 결과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고 비대 조직을 직접 깎아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재발 걱정 없이 비대증 조직을 거의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약간만 제거해서 재발을 금방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PSA는 뭔가 하면 전립선 암이 의심될 때 올라가는 전립선 특이형이라는 혈액 수치인데 이게 암이 아니고 전립선이 많이 클 때 전립선에서 이게 PSA를 만드는 공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PSA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대증 때문일 것 같긴 한데 암이 또 걱정이 되고 하는데 이걸 싹 수술을 해줘서 비대증이 거의 다 없어지면 PSA도 정상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암 걱정도 없고 소변도 잘 보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비대 조직이 제거된 것이 또 조직 검사가 되기 때문에 암이 또 발견되거나 이렇게 암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암이 동반된 경우에 함께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출혈 위험이었는데 요즘에는 출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30에서 80g 보통 비대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요. 숙련된 의사는 150g까지도 가능하다고 하고 저도 150g, 190g도 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 100g 이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절 절제할 경우에 재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사정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랩은 이제 홀미움 레이저로 전립선을 완전히 도려내는 아까는 안에서부터 깎아내는데 바깥에서 싹 도려내서 전립선 비대증 조직을 완전히 없애는 수술입니다. 없애는 게 이제 이뉴클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이가 이뉴클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홀랩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그 레이저로도 이런 비슷한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홀미움 레이저가 가장 특성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비대증을 완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큰 전립선도 다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많이 시행을 되고 있고 요즘에는 거의 표준 수술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TURP를 뻥 차고 얘가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홀랩은 이제 전립선 비대칭 수술의 종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립선을 안에서부터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비대 조직을 레이저로, 이거는 그림이라서 좀 실제랑 좀 다른데 그 비대칭 조직하고 바깥 조직 사이로 들어가서 전립선을 완전히 덩어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 드러내고 나면 그 드러낸 조직을 통째로 방광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방광에서 로슬레이터라고 하는 갈아내는 기계로 싹 빨아들여가지고 제거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쏙 안으로 이제 들어가요. 방광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양쪽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장점은 이제 재발 걱정이 없이 완전히 완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출혈이 거의 없고, 그리고 비대칭 수술뿐 아니라 방광결석도 홀림 레이저가 상당히 잘 깨기 때문에 방광결석이 동반되어 있을 때 상당히 적합한 방법이고, 아까 말했던 PSA 정상이나 조직 검사하는 거는 TURP랑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점은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요실금 때문에 수술하고 기저귀 차는 경우도 정말 드물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변 잘 보려고 한 수술인데 오줌이 샌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요즘 선생님들은 수술 정말 잘 하시기 때문에 요실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아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행성 사정 역시 생길 수 있고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거의 별로 없고요. 좋은 수술입니다. 그리고 워터젯 로봇 수술이랑 요즘에 또 광고 많이 하는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 이제 열이 안 나는 물로 하는 수술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미스트 최소 침습적 수술이라고 분류했는데 최소 침습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거는 뜨거운 열이 아닌 정말 상온의 물로 아주 강력한 물줄기로 세팅을 해놓으면 이렇게 척척척 움직이면서 전립선 비대칭이 제거되는 정말 신기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신기한 게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장점은 모양을 딱 세팅을 하면 사정장애가 생길 수 있는 부위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정장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정장애 생길 확률 20% 남짓은 되는 거는 되기도 하고, 열이 생기지 않고 수압을 하기 때문에 열 손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전립선이 아무리 커도 금방 할 수 있어요. 단점은 이게 워터젯으로 제공한 다음에 지혈 과정이 없기 때문에 피가 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레이저나 아까 TURP 장비로 2차적인 지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 손상이 또 안 생긴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게 단점이기도 하고요. 또 사정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전립선 절제를 완전히 하면 사정장애 생기거든요. 막기 위해서는 전립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전립선 비대칭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정장애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게 또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비뇨기학과 의사 중에서도 좋다 아니다 이견이 있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인데, 수술이 효과가 없는 경우는 뭐냐. 첫째로는 진단이 잘못된 경우가 있겠죠. 수술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받은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면 또 수술을 받으면 효과가 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경우, 또 그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로 인해서 더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술이 불충분하게 된 경우가 있겠죠. 수술이 전립선이 되게 큰데 조금만 됐다. 그러면 이제 조금 좋은 듯 하다가 재발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전립선 수술이 너무 늦은, 이미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늦게 방광이 다 고장난 상태에서 하면 수도꼭지는 고쳤는데 펌프가 고장났어요. 오줌을 잘 못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칭 수술을 막힌 거를 뚫는 단순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뻥 막힌 거를 뻥 뚫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효과가 잘 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요, 이제 수술의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폐색을 해소해서 뻥 뚫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건데, 그 외에도 그래서 이제 지연료나 오줌이 약하게 나오는 거는 다 대부분 다 완전히 개선입니다. 환자분이 뭐라 그러나 하면 수술이 잘 되고 나면 와, 소변이 폭포같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소변이 급하다거나 밤에 깬다거나 하는 건 다른 기전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수술을 재발하는 경우에는 또 이런 알파 차단제나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수술 종류별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이거는 오늘 여기서는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라서 이게 썩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특징적으로는 TURP하고 홀랩은
보험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비용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자, 최신 수술은 뭔가요? 가장 최신 수술은 아이티인드라고 하는 수술이 올림푸스에서 나온 게 정말 따끈따끈한 몇 달 안 됐어요. 이거는 이제 수술이라고 하긴 정말 그런데 이 리티놀이라고 하는 형상기업합금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게 전립선에서 쫙 펴집니다. 펴지면 이 모양대로 전립선이 한 일주일 정도 끼워 넣으면 전립선 모양이 이만큼 이제 그루브가 딱 생겨가지고 아까 유로리프트에서 양쪽으로 당기는 것처럼 이게 당겨준 효과를 발휘하는데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계속 들어있는 데 비해서 얘는 그 니티놀 합금이 이렇게 모양이 한 5일에서 일주일 동안만 있다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물질에 의한 부작용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이거를 끼워놓은 채로 일주일을 지내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일주일 이게 팽창이 딱 되어 있으면 전립선이 이런 식으로 팽창이 되는데 이게 상당한 좀 통증과 결박료, 그다음에 혈뇨도 유발할 수 있고 그게 되게 못 참아가지고 일주일 못 견뎌가지고 2, 3일 만에 빼면 그냥 비싸게 들여서 하는 시술이 꽝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점인데 일주일만 버티면 현재로서는 꽤나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저도 이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그 결과가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 데이터가 없는 유망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이 최후의 수단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수술을 끝까지 안 받고 싶다. 안 받고 버틸 때까지 받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최후의 수단이냐. 한편으로는 모든 환자들이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받아야 되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수술 빨리 해야죠.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제대로라는 거는 이렇게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변효가 힘들고 그런 경우에는 홀랩이나 뭐 TURP나 뭐 아니면 또 더 나아간다 그러면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거라도 해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최후의 수단이 됐는데 유로리프트나 리줌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반대로 약물 치료로 증상이 호전이 되고 심하지 않은 비대증인데 약물이 먹기가 너무 싫다거나 약물 부작용이 문제가 될 때는 부작용 기립성 저혈압이나 성기능 저하가 있다는 그때도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이 경우에는 유로리프트나 리줌이나 아이틴드 같은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수술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대부분 한 80% 이상의 환자는 수술을 안 받는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큰일은 아닌데 작은 일이 나요. 계속 소변을 약을 잘 먹고 있어도 점점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은 점점 커지고 방광은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약이 안전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약을 안 먹으면서도 훨씬 행복한 변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 아닌 좋은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환자인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195g 환자였어요. 이분이 병원에 왔는데 소변이 너무 약하게 나왔는데 사실은 제 195g 수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수술 받은 분한테 소개받고 너무 좋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소변이 이렇게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온다.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얻었고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고 사실은 195g은 제가 보기에는 홀랩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술 시기는 언제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냐. 사실은 수술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받을수록 환자도 오랫동안 즐겁게 지내고 방광도 안 망가지고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아무리 수술이 좋다고 해도 수술이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 생길 가능성이 0%도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부담을 갖는 것도 당연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받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꼭 아니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물 치료 중에도 전립선이 커지고 방광 기능이 저하되고 증상이 악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수술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80 넘었는데 심장이 너무 나빠졌다거나 몸이 너무 쇠약해졌다. 수술하기도 더 겁나고 또 수술해도 소변이 안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불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70대 후반에 제일 많이 하세요. 다른 선생님들 60대 중반에 많이 하신다는데 제가 이렇게 환자분한테 이렇게 확 아주 끌어가지 못해서 그런지 늦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수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제일 좋은 수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큰 전립선과 작은데
약물 치료 대신하는 게 다르다. 큰 전립선에서는 홀랩이 가장 좋기도 하고 어느 정도 큰 데는 TURP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아쿠아블레이션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80g이 넘는데 유로리프트나 요즘은 아니다. 그리고 별로 안 크면서 베뇨곤란도 심하지 않은데 약물 치료가 싫거나 부작용이 많은 경우에는 유로리프트나 류즘이나 아이틴즈 같은 것이 좋은 선택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습니다. 이제 전립선 수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최신 비교의 수술에 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홀랩이 가장 좋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긴 하지만 비대증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 사정장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까지 비대증을 무조건 안전 제거해야 되냐. 모든 환자가 전립선이 100g, 200g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 TURP 경우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비슷한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TURP 요즘에는 되게 폄훼되고 있는데 나쁜 수술인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표준 수술법인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최신 수술인 또 대부분은 사정장애나 출혈이나 의실금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빨리 끝나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또 반대급부로는 치료 효과가 부족한 것도 있고 재발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꼭 수술 필요한 환자에서는 적응이 또 안 된다는 또 아이러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비급여로 비싼 비용이라는 건 자꾸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싸우려 얘기하는 건 아니고 비싸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최신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최신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사가 받아들이는 마음은 어떤 건가 하면 최신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기도 하면서 최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야 되고 환자분들에게 바른 걸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또 의사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1830년대 의사가 한 말이라고 해요. 당신은 이제 의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새로운 수술, 새로운 것들을 너무 좋아하면 첫 번째로는 너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의 환자가 다 떠나가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도 가지면서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한 10분, 8분 남았는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엔세이드님 소염 진통제인데 전립선은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기능이 많이 떨어지나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은 전립선에 안 좋을 수 있나요?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뭔가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꼭 전립선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있으면서 화장실을 너무 못 간다거나 이러면서 또 배뇨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전립선이 나빠진다고까지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이가 나빠진다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꼭은 아닌데 보통 비대증이 진행되는 경우는 40세부터 45세 정도부터 서서히 커지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는 그 전에도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어도 전립선 하나도 안 커지는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후반 되면 야간 밤에 깨거나 흡연이 누고 나서 흐른다거나 이런 증상이 또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의사한테 오면 저희 비뇨기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일이죠. 다음 볼까요? 예. GBJ7810님. 하부 요관 결석으로 유로시트라 K랑 시트로신이라는 약을 처방받았는데 시트로신이라는 게 전립선 비대증 약이더라고요. 요관에 돌이 있는데 왜 전립선 약을 처방하는 건가요? 혹시 이 약이 요관에도 영향이 있는지요? 시트로신이 아마 탐슐로신이라는 아마 알파 차단제인 것 같습니다. 알파 차단제 아까 말씀드렸죠. 전립선 릴렉스 하는 약. 그게 전립선만 릴렉스 하는 게 아니라 하부 요관을 릴렉스 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요관 결석을 자연 배출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되는 약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검증이 되어 있어요. 저도 많이 사용하는 약이고요. 적절한 약을 잘 처방을 받으신 거고 환자분이 항상 헷갈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효과가 있는 약이다 하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 잘 처방 받으신 겁니다. 자, 나만 당할 수 없지님. 통증은 주관적이겠지만 방광내시경이나 소변출 기울 때 극도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크게 안 아프고 참을 만한 사람도 있는데 이는 전립선 크기에 따라 영향이 있나요? 전립선 크기에 따라 영향 보통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아파하고 안 아파하고는 의사가 방광 내시경은 요즘에 연성 내시경이 나왔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방광 내시경은 전통적으로 위내시경하고 다르게 이렇게 쇠로 돼 있는 아주 젓가락같이 안 휘어지는 내시경을 주로 봐와서 그걸로 보면 남자 환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요도가 휘어져 있는 걸 다 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아플 수 있는데 우리가 내시경을 넣기 전에 먼저 국소 마취 윤활제를 넣고 한 10분 정도 잡고 있다가 머금고 있다가 넣기 때문에 대부분은 불편한 느낌은 나지만 별로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연성 내시경이 아닌 경우에는 전립선이 많이 크면 되게 경성 내시경 볼 때 많이 아플 수 있고 그다음에 소변출 낄 때도 전립선이 많이 클 때는 각도가 탁 꺾여 있어가지고 소변출 도뇨관이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상당히 아플 수 있는데 전립선이 크다고 꼭 아픈 거는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국소 마취제 윤활제를 넣고 충분히 시간을 걸린 다음에 젠틀하게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젠틀하게 넣느냐 아니냐 그리고 도뇨관 경우에는 굵기가 얇은 거냐 굵은 거냐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고 내시경 같은 경우도 굵은 내시경이냐 얇은 내시경이냐에 따라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볼까요? 자, 탈모약 프로페시아는 계속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예, 계속 먹었을 때 탈모도 치료가 되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 전립선 줄여주려고 쓰는 약은 아니긴 한데 전립선 줄여주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좀 이건 보험이 안 되는 약이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고 프로스카라고 하는 약하고 같은 성분인데 프로페시아는 1mg이고 탈모에는 1mg이 보통 적합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에는 5mg이니까 전립선 비대증에는 좀 역부족이긴 하죠. 어쨌든 계속 먹어야 도움이 되는 약인 거는 맞습니다. 자, 다음 분. 알파 차단제는 혈압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에도 쓰는 거면 고혈압으로 베타 차단제를 먹는 분은 일시적으로 소변이 잘 나올 수 있는 아닙니다. 혈압약이 다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알파 차단제가 혈압약으로 쓰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알파 차단제는 혈압을 떨어뜨려서 예전에 혈압약으로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그 부작용이 다른 혈압약에 비해서 좀 심한 편이기 때문에 혈압약으로는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고요.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쓰면서 혈압이 조절되면 혈압약을 줄이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혈압약으로 쓰고 있지는 않고요. 베타 차단제는 베타 블로커라는 약은 완전 다른 약간 심근경색의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로도 쓰고 부정맥에서도 쓰고 이런 약인데 이제 심박수가 줄어들고 몸이 좀 심장이 막 세게 짜는 것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이라고 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건 아니고 알파 차단제 자체의 특성은 혈압약으로는 약간 불합격적인 특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알파 차단 중에서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없는 약을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광범위한 내용을 또 욕심 부려가지고 1번에서 10번까지 하다 보니까 겹치는 내용도 있고 또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참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은 정말 전립선 비대증은 비뇨기학과의 꽃이기도 하고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은 정말 비뇨기학과 수술의 꽃입니다. 정말 좋은 수술이고 또 환자분들은 두려워하지만 적절하게 잘 했을 때 정말 좋은 수술이니까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수술이 필요한지 불편하시다면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운 밤 좋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